자, 네, 김방희 사장님. TV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줌 40분. 오늘은 이주영 씨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퍼부을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자, 주영 씨, 네,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뭐가 됩니다. 궁금해요, 요즘은? 저는 요즘에 일단은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수장님이 얘기하셨던 저번에 40분 줌에서 음, 하마스와의 전쟁은 확전이 되지 음, 않을 것 같다. 네. 현재까지는 그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역시 수장님 그런 거 참 잘 아시는구나. 좀 놀랐습니다, 이번에. 물밑을 더 봐야 되는데요. 네.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헤즈볼라가 음, 이스라엘 국경 북쪽에서 뭐 로켓포를 서로 쏘고 소소한 국지전을 벌이고는 있는데 전면적인 전쟁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헤즈볼라도 2006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예가 있기 때문에 음, 이란의 자극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하마스를 적극적으로 돕는 입지가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10월 7일에 시작이 됐는데 아마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박살낸다는 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음, 다만 이 과정에서 제가 그때 언급한 것처럼 양측 다, 여기서 양측이라는 건 하마스가 아니라 전체적인 팔레스타인이안 자치정부나 민족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가정을 재검토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 뭐냐면 이게 이번 갈등을 낳았고 지속적으로 싸움을 낳았던 건데, 팔레스타니안과 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앨 수 있는 나라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없앨 음, 수 없죠.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음, 거꾸로 이스라엘은 상당히 조용하게 팔레스타니안 민족을 자신들이 주장하는 점령지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서한 지구라는 웨스트뱅크에서 정착민들을 몰래 몰래 집어넣어서 쫓아내는 작업들 그동안 네타냐후 정부가 10여 년간 해왔는데, 이제 비로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물밑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양국 해법이라고 불리는 투 음, 스테이트 솔루션이라는 걸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음, 사실 양쪽 다 한 10여 년간은 이 해법이 사실 유일한, 거의 유일한 절충안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염키프로 전쟁 이후에 평화협상이 이루어졌듯이 역시 이번에도 오히려 음, 양국 해법에 대한 아, 어떤 가치를 재평가하고 양쪽 진영과 미국 또 유럽이 머리를 맞대는 물밑 작업들이 이 하마스와의 이스라엘 전격전 이후에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네. 그렇게 좀 더 다시 한번 추후의 상황을 지켜보면 수님 네네, 말씀 듣고 상황을 한번 보면 좋을 것 보면서 같네요. 보죠. 그럼 오늘 일단 키포인트의 핵심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요즘에 자꾸 음, 제가 뉴스를 보니까 개인 부채 엄청 네, 크다. 이게 음, 뭐 심지어 뭐 IMF 때보다 더 큰 충격이 온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소장님은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향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음, 제가 사실은 어, 짧게는 10여 년 전부터, 더 길게 보자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경고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 위험성을 강조하는 건 조금 더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10월 29일에 특히 대통령실 김대기 실장 입을 통해서 나온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방점이 어디 찍혔느냐 이걸 조금 보셔야 돼요. 네. 가계부채 문제 심각한 건 2000년대 이후고 멀리 보자면 짧게 보자면 10년 동안 늘 우리가 미디어에서도 가계부채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했고. 네네. 근데 왜 지금 와서 그게 외환 위기에 뭐 수십 배 위력을 가진 거냐 하는 음, 엄포가 등장하느냐. 방점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 찍힌 게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 여기 찍힌 것 같아요. 음, 그날
김대기 실장 발언의 맥락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 그런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 동기가 개입된 상황 판단이기 때문에 오늘 음, 주영 씨한테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조금 그간의 위험성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외환 위기에 준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영 벌어지지 않을 것인지, 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네네, 가계부채 자체 규모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걸 개인의 상황에 빗대 보면 심각성 자체는 쉽게 드러납니다. 제가 외환위기 시절에 기자였어요. 네, 아주 허튼 소리를 많이 해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태어나서 처음 겪은 일이라 잘 음, 알 도리가 없었죠. 논문 정도 보고 이제 파악하는. 네, 그때 가계부채가 186조 원이었어요. 음, 근데 지금 6월 말, 그러니까 2분기 말 기준으로 1900조 원이거든요. 정확히 25년 만에 10배 이상 뛴 겁니다. 10배 정도 뛰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 근데 주영 씨가 25년 전 가진 빚에서 네, 10년 만에 네, 10배 정도 빚이 늘었다면 어떨까요? 이거 문제가 어, 되긴 되죠. 네, 그렇죠? 엄청 그렇게 같은데요. 문제일 것 네. 같은데요. 그게 이제 가계부채를 총량적으로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어, 가계부채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늘긴 했죠. 음, 25년간 10배가 꼭 늘었으니까요. 네, 왜 늘었을까요? 뭐, 뭐 네, 사실 방점을 지난 정부에 두는, 그 책임을 지난 정부로 몰고 가려는 이번 정부 입장에서는 역시 부동산 광풍과 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죠. 네, 집 살려면 자기 돈 다 주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맞아요. 다 주담대라는 걸 해서 대출 끌어왔는데 네, 이 주담대 때문에 빚이 는 거예요. 이건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늘 문제가 됐어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그렇고 네, 어, 박근혜 후반부에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네네, 이런 주담대가 계속 늘어나면 빚이 늘어나니까 이건 음, 총량을 높이는 거고 음, 문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이 가계부채 문제를 조금 더 멀리 봐야 될 이유는 네, 꼭 주택담보대출 때문만으로 문제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 어, 하나는 네, 주담대는 양날의 칼 같은 성격이 있어요. 네, 빚이 늘어나는데 네, 빚 자체는 비교적 건실하게 유지하게 만들어줘요. 왜요? 주택이라는 담보가 있잖아요. 아, 집값이 폭락해서 뭐 네, 30% 이하 빠지지 않는 한은, 그래서 담보 네네, 가치가 떨어져서 빚이 부실화되지 않는 한은 네, 괜찮게 만드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 가계부채가 지난 10년간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별로 네,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네네, 이유가 주담대가 전체의 서울 지역은 한 55%, 전국 단위로 보면 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음, 60% 정도는 네, 가정이 진 빚 담보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 이게 전부냐? 우리 네, 가계부채 문제의 전부냐? 네네, 그러면 문제가 간단할 텐데 그건 아니에요.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사실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네, 본격화됐다. 네, 그리고 계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역사적인 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네, 외환위기라고 97년, 98년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게 뭐 때문에 벌어졌을까요? 궁극적으로는 네, 우리 기업들 빚이 많아서 벌어진 문제였거든요. 네네, 30대 재벌 가운데 18개가 빚 많아서 무너졌어요. 뭐 네, 어려운 용어지만 부채 비율이라는 게 1200%짜리 그룹이 있었거든요. 네, 1200%라는 건 뭐냐면 내 돈 100원 가지고 남의 돈 1200원 빌려와서 장사하는 거. 그러니까 어, 돈 벌어서 빚 이자를 어떻게 갚겠어요. 그런 네, 그룹들이 절반가량 무너졌거든요. 우리나라 대표 어, 그룹들 가운데. 그게 네네, 외환위기였는데 이걸 겪고 나니까 DJ 정부 혹은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기업 부채는 계속 억눌렀어요. 네, 똑같은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는 없다. 음, 억누르면서 살짝 이걸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만 민간 소비에 전가하면서 음, 가정의 빚으로 돌리는 양상이 나타나요. 아, 뭐 네, 가끔 연배가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2000년대 초반에 신용카드 사태, 신용불량자 400만 명 시대라는 그게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네네, 막 길거리에서 네, 아무런 뭐 신용 자료가 없는데
신용카드 만들려고 그냥 공짜로 막 이름만 쓰면 신용카드를 내줬던 적이 있거든요. 어, 그러다 이게 연체율이 13%까지 뛰면서 네. 신용카드 회사들이 망하게 되니까 막 음, 증자도 하고 모기업이 인수하기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었던 예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가계부채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었다. 음, 주담대라는 부동산 네, 시장과 맞물린 대출 수요가 있었고 네, 또 민간 소비를 자극하는 정부 네. 정책에 따른 어, 또 가계 대출이 있었던 거거든요. 가계 음, 대출은 신용카드를 쓴 것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러면서 계속 늘어온 거예요. 물론 부동산 광풍이 불 때 느는 네. 속도는 확실히 더 커집니다. 어, 그래서 역사가 꽤 깊다. 그리고 10여 년간 상당히 우려해왔지만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오히려 정부가 네, 그간 가계부채 문제 있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민간 쪽에서 하면 정부가 나서서 우리 가계부채의 경우는 선진국과 달리 담보가 분명하기 때문에 네, 괜찮다 이렇게 방어를 하다가 네. 이번에 갑자기 가계부채 큰일 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 역시 이제 이전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에 책임을 좀 전가하면서 음, 가계부채 관리를 하겠다. 네, 자신들은 문제를 푼 사람들이다. 이런 네. 정치적 동기들 좀 다분히 깔린 어, 그런 이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소장님?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0년간 얘기해온 건 네, 이미 문제가 시작됐고 그 네네. 문제는 아, 외환 위기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까다로운 해법을 요한다고 주장해왔죠. 제가 외환 음, 위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업 부채 때문에 결국은 민간 분야에서 달러 돈이 부족해서 네, 외환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탁 터진 거거든요. 근데 네네. 기억하다시피 1년 반 만에 그 빚들을 다 갚으면서 우리가 수출 잘 되고 해서 빚들을 다 네, 갚으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했단 말이죠. 네네. 이걸 제가 골절상에 비유를 했죠. 팔다리가 뚝 부러졌는데 네네. 엄청나게 아프죠, 당시에는. 네. 그런데 이게 금방 낫습니다. 깁스 차고 음, 관리만 좀 해주면 금방 나. 근데 네네네. 가계부채가 지난 10여 년 전부터 급증해서 네네. 1,500조 원을 넘어서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당장 아프진 않아요. 빚이 네. 늘고 있는데 각각의 가정은 고금리에서 빚을 갚느라고 힘들지만 뭐 그냥 갑자기 파산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뼈 네. 빠지게 힘들지만 외환위기 때처럼 뭐 난리가 나는 건 아니고 제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네. 골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경제에 골병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빚 이자를 많이 갚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음, 소비가 줄고 네. 장기적인 불황. 그러니까 뭐 음, 불황이 예전처럼 갑자기 사이클상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쓸 돈들이 없으니까 민간 분야에서 네네네. 그냥 꾸준히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다는 얘기를 다들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중에 상당한 이유가 이 가계대출 금리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리금 음, 부담 때문에 가장이 쓸 돈이 없어요. 음, 생각해 보세요. 원리금 부담으로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나가죠. 300만 네. 원, 400만 원 버는 가정에서. 음, 그다음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뭐 통신비라든가 사교육비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준조세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 이런 네. 것들 내고 나면 쓸 돈 없어요. 그냥 간신히 음, 모았다가 네. 한번 해보고 싶은 거 1년에 한번 확 지르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예, 예, 예. 명품을 산다든지. 음, 근데 그게 우리나라 경제 소비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돈은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음, 보면 네. 아, 외환 위기 또 그 후 10년 만에 벌어진 글로벌 금융 위기는 골절상에 해당된다면 네.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앓고 있는 이 병은 골병이다. 골병의 특성은 골절상처럼 당장 아프진 않지만 네. 치료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음, 언제까지 갈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뭐 네네. 수출이 불같이 살아나서 네. 내수가 안 좋은 걸 커버해주면 모르겠는데 요즘 뭐 수출도 안 지지부진하고 되죠.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을 정도로 한 1년간 죽순 장사를 계속해 오고 있으니까 네. 1% 성장률이 불가피하고 이건 가계부채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골절상 대신 골병으로 네, 병의 성격이 바뀌었을 뿐 네. 치료에는 더 오랜 기간이 걸릴지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래, 그렇게 큰 거시적인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저는 그럼 개인적으로, 그럼 음. 저희는 뭘 대비를 해야 될까요? 개인은? 자, 정부는 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아, 가계대출 관리하는 것. 실제로 지난 정부 말기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해서 그때 은행을 짰어요. 네, 은행으로 하여금 총 가계부채 증가율을 6% 미만으로 유지해라. 음, 그러니까 막 연초 중반까지 빌려주다 연말 되니까 확 돈줄을 끊었던 게 네, 그것 때문이거든요. 어, 근데 이번 정부는 아파트값이 폭락하는 걸 또 막으려다 보니까 주담대, 그중에서 특히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음, 주담대를 슬금슬금 늘렸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분기별로 보면 뭐 한 10조 이상씩 늘고 있거든요. 이 주택담보대출 포함해서 가계대출 관리가 어려워요, 지금은. 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은 금리를 높이는 거겠죠. 금리를 음, 높이면 이게 빚을 낼 생각은 고사하고 있는 빚도 먼저 갚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금리를. 우리가 지금 음, 금리 동결한 지 한참 되고, 네, 미국하고 거의 2% 가까이 금리 차가 나는데도 금리를 못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네네, 그 이유는 경기가 더 다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 지금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지금 정도의 금리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일부 계층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금리는 그냥 동결한 상태로 네, 은행들만 다시 한번 죄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어, 그러니까 개인들은 네네, 우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다시 빚을 얻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2030 음, 만나보면 네, 지난 정부에서 아유 막 정부가 절대 연끌하지 말아라 음,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끌한 사람들이 승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금리 인상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미국의 분위기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고금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은행들을 지금 정부가 계속 쫄 텐데 네네, 가계대출 그렇게 쉽게 해주지 마라라든가 음, 높은 금리로 돈을 끌어들이지 마라. 음, 이렇게 쪼기 시작하면 은행들은 네, 신용 좋은 사람한테나 돈 쉽게 쉽게 싸게 빌려주지 보통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음, 고통스러워집니다. 음, 금리가 우상향의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집값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지역별로 지금 집값 다시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건 네, 미디어가 만든 허상이고 그런 점에서 어, 빚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네, 조금 여유 있으면 여유 생길 때 빚을 먼저 갚는 게 오히려, 디레버리징 하는 게 이런 단계에선 중요한 거고요. 네, 자산 관리 관련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중순까지는 어쨌든 약세장을 연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워낙 불확실한 게 두 가지 놓여 있거든요. 네, 하나는 전쟁이라는 상황과 미국 정부의 예산 협상이라는 게 아직 남아 있어서 음, 그때까지는 쉽게 운신하지 마시고 만약 10월 중순경에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들이 제거된다. 전쟁, 이 네, 중동 국지전과 관련해서도 어떤 평화협상의 변수가 생긴다 할지, 음, 미국 정부 예산 본의 협상이 마무리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연말 강세장을 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저평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네, 몸값이 그때는 뭐 좀 꽤 강도 높은 네, 투자 국면으로 전략을 바꾸셔도 된다. 다만 이제 부동산은 네, 금리의 상승 압박이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 음, 뭐 돈을 빌린달지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한달지 하는 건 잊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 음. 야, 정부 개인적으로, 얘기를 제가 네,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네네네, 해주세요. 정부가 상당한 딜레마에 처해 있어요. 음, 아까 살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계부채는 관리해야 되겠고 음, 그렇다고 금리를 높일 수는 없고 경기는 살려야 되겠고 음, 자 마지막으로 가서 경기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거꾸로 낮춰야 되죠. 네, 근데 아까 앞서 두 가지 변수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는 도저히 없는 상황. 음, 금리 낮추면 당장 가계부채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번 정부도 본격적으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이건 음, 안 되니까. 경기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음, 수출 같은 게 근본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는 네. 세계 경제가 어려운 면도 있지만 우리가 음, 외교 전략적으로 중국이란 30년간 음, 우리를 먹여 살린 쪽을 사실상 포기해버리는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수출 쪽에서 돌파구를 맞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음, 상당한 딜레마라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는 게요. 제가 이제 의료계에 빗대는데 예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암 걸렸다 그러면 참 믿을 수 없는 민간 요법에 기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나는 맞아요. 자연인이다 때문에 산에 들어가서 풀뿌리깨 먹고 남자 맞아요. 사람 얘기 들으면서 그러고 싶거든요. 네. 그게 경제 정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주 획기적인 해법 한두 가지로 문제를 다 풀고 싶어 해요. 알고 어, 보면 그 획기적이라는 게 네. 민간요법만큼이나 터무니없는 건데 이번 정부도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죠. 뭐냐? 네. 법인세 낮춰주면 기업들 세금 낮춰주면 어, 좋아진다. 그 믿음 때문에 지금 50조 원의 재정 펑크가 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법인세 음, 낮춰준다고 불확실한데 중동에 전쟁 벌어지고 미국이 금융시장이 불확실한데 우리 기업들이 막 투자해서 돈 씁니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음, 정말 그냥 너무 나이브한 어, 음, 해법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또 네. 하나는 뭐 재정 건전성이라는 마법의 주문에 또 걸려 있거든요. 네. 막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 음, 멋진 말 같습니다. 네. 개인들은 실제로 어려울 때 기업들도 그렇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답일 수 있는데 음, 현대 경제학의 요체는 정부의 경우에는 나라 경기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허리띠를 거꾸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간의 수요를 정부 수요가 대신해 줘야 되니까. 어,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걸 입증했는데도 네. 미국 민주당을 포함해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허리띠 네. 졸라매는 이른바 재정 매파라고 하는데 음, 이런 것들이 답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정책이 바로 그 두 가지였는데 법인세 네. 감세, 재정 건전성, 보수. 음, 이게 사실은 지금 시점하고 너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음, 재정이라는 건 네. 좀 풀어서 경기를 살려서 나중에 세금으로 보답받으면 돼요. 경기 좋을 음,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진보 정부 때 세수가 남아 돌아서 계속 맞아요. 추경해서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네. 펑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자연인의 조언들은 있고 보다 더 정교한 그 정책 믹스라고 하는데 딱 한 네. 가지 가지고 아무리 이길 수는 없어요. 제가 골병이라는 비유를 들었는데 네. 골병은 뭐 하나 먹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음, 정책 믹스라는 걸 써야 됩니다. 금리는 올리지 않되 오르는 효과를 사실상 누리게 해서 사람들이 대출 욕구를 떨어뜨리고 음, 대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수출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또 뭘 해야 될지 음, 재정도 더 풀어서 경기에 어떤 효과를 보도록 할지 이런 식의 이제 조금은 정교하고 복잡한 해법을 추구해야 되는데 네. 어, 너무 단순한 민간요법 같은 검증되지 않은 주술 같은 마법 여기에 음, 빠져서 네네. 경기를 오히려 억제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빚 많아요, 주영 씨는? 저는 뭐 일단은 담보대출은 없어요. 일단은 저희 전세기 때문에. 근데, 그럼, 그래서 드는 생각은, 아, 빨리 좀 예, 집값 좀 낮아져서 전세값도 네, 낮아지고, 그리고 가능하면 집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음, 있어서, 지금 음, 막 그런, 뭐, 미국의 고금리다 하면서 한켠에 드는 생각은, 그래서 좀 빨리 금리 좀 더 올라서, 지금 음,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빨리 집을 내놔서 좀 다시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음. 될까요? 그게 이제 금리의 양면성이고, 고금리 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레버리징 전략, 그러니까 빚을 많이 내는 전략을 쓰지 않은 사람들은 최근 같은 시기에 이제 보상을 받는 거죠. 네, 다만 이제 금리의 국내의 경우에 획기적인 네네.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음, 금리가 오르는 효과는 있는데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 뭐 채권 시장을 통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정도의 효과는 있는데 막 네, 집값을 뚝뚝 떨어뜨릴 만큼의 효과는 없잖아요. 지금 집값이 안정됐다 그러지만 집값 떨어졌다고 내 수준에 맞게 음, 정상화됐다고 주영 씨 안 믿잖아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냥 어느 날 몇 달 만에 30%가 더 빠져서 내가 집 살만해진다. 이걸 기대하는 건 네. 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네. 그래도 한 3년까지는 제가 이제 다 합치면 5년이라고 주장했으니까 3년까지는 집값이 국지적으로 그들만의 리그인 뭐 강남이나 이런 데를 음. 제외하고 네. 다시 폭등하는 사태가 없을 테니까 네. 3년의 계획을 세우고 그 네. 안에 돈을 어떻게 조달해서 네. 집을 어디에 살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걸 계획하는 게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어느 날 눈 떴더니 30%가 빠져서 내가 살만하더라. 네. 그런 일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잘 벌어지지 않으니까 음.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지 마시고 부동산 시장이 반값 폭락론에도 젖어봤고 또 폭등기에도 겪어봤는데 네. 폭등하긴 쉬운데 또 폭락하기는 어려운 거죠. 폭락하는 걸 놔둘 수도 없고 아까 얘기한 음. 가계대출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 네네. 3년 정도 계획을 세우시고 네네. 뭐 영끌 이런 게 아니라 그 음. 3년 안에 돈을 과연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음. 그리고 네네. 가계대출 얘기만 하니까 지금 나머지 두 경제 주체의 빚 문제를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도 이참에 네네. 잠깐 설명드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아, 자본주의는 가정, 가게라고 불리는 이게 저 샵, 가게 매장이 아닙니다. 가정, 네. 하우스홀드, 가정이 하나의 주체고 소비의 네. 주체죠. 음. 또 저축과 소비의 주체고 또 하나가 기업과 정부가 있습니다. 네. 아까 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 부채를 상당 부분 민간으로 이전시킨 효과를 봤다. 그래서 네. 가계부채는 크게 늘었고 기업들의 부채는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기업 부채도 살살 느는 경향이 있어요.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네. 귀에 닿을 때마다 돈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채권 시장이 좋을 땐 음. 채권을 발행하는데 네. 혹은 주식시장 좋을 땐 주식시장에서 뭐 IPO를 한다든가 네. 유상증자 같은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둘 다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음. 자꾸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도 좀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기업들은 네. 전반적으로 몇몇 기업에 이제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사정이 괜찮습니다. 대기업들 중심으로 얘기해 음. 드리는 것. 네네네. 여기가 현금잉여라든가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 같은 기업 부채 문제를 겪지 않고 있거든요. 네. 여긴 조금 논외로 쳐도 되고. 이제 남은 게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정부 부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부 부채는 음. 어디까지를 포함시킬 거냐에 따라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선진국들이 같이 쓰는 네. GDP 대비 1년 동안 우리 경제 전체가 음. 벌어들인 이문의 몇 퍼센트가 정부의 부채냐. 여기 이제 공공기업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연기금에 대한 보증액을 빼고 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비교하는 이런 걸 보면 최근에 47%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음. 35%가 엊그제였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이 쓰기는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정부 부채 얘기를 하고 막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괜찮다.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의 강점을 재정 건전성이 다른 선진국보다 아직은 낮다고 보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네네. 지나치게 여기에 이제 목을 매가지고 재정을 죄는 건 오히려 음. 경기를 죽이는 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부 부채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어느 정도로 네. 지금 가계 부채 문제나 네. 이런 것들이 위험한가? 뭐 어느 정도면 위험하다고 보는 건가? 이런 이제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크게 가장 염려되는 건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가계부채 전체 중에서 1900조 중에 600조쯤이 자영업자 부채거든요. 네. 자영업이 지금 최근에 어려워진 건 아시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네. 이게 괜찮을 거냐. 자영업자 부채 이 연체율이 중요한데요. 네. 이 참 연체율이라는 게 이렇게 못 갚는 거 아닙니까? 3개월 이상 네. 연체가 되면서 고정 이하의 이제 여신을 부실 채권이라고 보는데 음. 이런 게 무서운 게 처음에는 그 연체율이 얼마 안 돼요. 네. 근데 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신용카드 때 보면 네. 막 0.1% 연체율 이러던 게 확 뛰기 시작하니까 한 번 못 네. 갚으니까 돌려막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못 갚으니까 13%까지 가서
신용카드 대란이라 그래서 다 나자빠지기 직전까지 간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도 3번 유예해줬고, 상당 부분 지금 은행들을 쪼고 있거든요. 너무 재촉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한테 네, 대통령이나 정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죠.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돈 벌어서 은행에 이자만 갚는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네, 뭐냐면 지금 여기 쪼지 마라. 여기 큰일 난다. 이렇게 약간 음, 금융산업을 음, 옥죄는 건데 그래도 네네, 지금 실채권율 4대 가장 그나마 낫다는 4대 금융지주 회사 중심으로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음, 언제까지 안 갚아도 돼라고 할 수는 없고 슬슬 갚기 시작할 테니까 네, 600조 원의 자영업자 빚이 오히려 제가 보기엔 제일 빠를 문제 소지가 있고요. 두 음, 번째는 뭐 그동안 워낙 많이 나왔던 거 네, 이것도 정부가 지금 유예해주고 틀어막고 있는 건데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T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금 네네, 중소증권사라든가 저축은행 같은데 어, 돈을 빌려줬는데 이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음, 해서 돈 벌어서 갚아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네네,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되면서 올스탑 됐으니까 이게 부실화되고 있거든요. 음, 이것도 계속해서 이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쪼이지 마라. 음, 웬만하면 음, 시간을 줘라. 이렇게 하는데 영원히 그럴 네, 수는 없거든요. 네, 부동산 경기 살아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그걸 3년 정도로 보니까 음, 3년 정도 버틸 곳이 많지 않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음, 4대 금융지주회사의 부실률로 네, 조금씩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인 네, 어, 자영업자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음, 게 갑자기 네,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김대기 실장 얘기처럼 그게 뭐 나타나면 우리 경제에 이제 틀림없는 주름살이 되긴 할 텐데 네, 외환 위기나 혹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금융시장에 뭐 엄청난 변고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때는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서 달러가 없었던 건데 지금은 네,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분야에서 금융산업에 네네, 돈이 부족하고 혹은 만기에 쪼들리는 거니까 음, 아마 그쪽 때문에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무슨 네, 외환위기, 금융위기 같은 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음, 몇십 배 나빠진다는 건 약간 지난 정부가 잘못한 걸 네, 어, 포장하기 위해서 어, 일종의 음, 엄포 비슷한 걸 넣은 것이다. 혹시 네, 또 앞으로 무슨 금융시장의 변고가 벌어지더라도 그건 우리 탓이 아니다 하는 네, 책임 회피를 미리미리 네, 해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어, 아니요. 제가 일단은 궁금한 건 다 된 것 같고요. 예. 짧게 음, 오늘의 이 내용을 1분 안에 음, 요약을 해주신다면, 예. 만약에, 자, 오늘의 결론 네, 조언해 주시, 네, 좋습니다. 최근의 정치적 동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과 충격에 대해서 상당히 허장성세가 섞인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가계부채 문제는 짧게는 10년, 길게 보면 25년이나 뿌리를 가진 역사가 깊은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당장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충격을 가져다 주진 않겠지만 음, 자영업자 대출과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최근의 문제에서 아, 금융 경색, 신용 경색 현상을 몰고 올 여지는 여전히 다분하다. 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임 씨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